자,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제16강입니다.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2편의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은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수익 위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이제 회의관리 2급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20번대 후반에서 30번대 초반 문제에서 몇 개 이제 출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수익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비용은 한 강에 다 끝내는 과목이고요. 수익의 1장, 그 다음 비용의 2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수익입니다. 수익은요, 판매 수익.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외적으로 수익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그래서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나눠져 있는 게 수익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익은 뭐냐? 첫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등 해당되며, 영업의 수익은 처분했을 때 2, 그 다음에 12월 말자에 평가했을 때 2.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인식 기준, 그 다음에 조건 등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요, 계정 과목이 이제 뭐 한 20개도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은 딱히 뭐 거의 2개 위주 보면 돼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가장 많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수익도 이렇게 또 나눠진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이자 수익도 출연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12월 말자에 평가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고, 자비익도 한 번씩 출연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출연될까 생각하면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자비익 쓰는 날이 의외로 많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읽어보시면은요,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수익은 이제 하나로 이제 알려주자면은 주로 이익으로 많이 끝납니다. 이익,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이제 주로 세 가지 위주로 많이 끝나는 게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수익의 발생에 거래의 판료서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그렇죠, 대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수익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위치는 어디예요? 그렇죠, 차변이기 때문에 수익은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수익의 인식요건입니다. 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잘 나와요. 자, 수익의 인식요건입니다. 수익의 인식요건은요,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에 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것으로 수익이 기속되는 회계 기가가 아니고 회계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의 이식이 아니죠. 내가 노트북을 했나? 네, 수익의 인식과 측정은 발생 주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설정. 이 요건에 충족된 시점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실현주의란다. 수익은 실현주의 쪽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발생주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의 인식요건, 요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자, 수익의 인식요건은요, 3번, 4번, 5번을 읽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1번하고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볼까요? 재화의 그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구매자한테 이전돼야 돼요. 구매자한테. 왜냐?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물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치면은 농민의 사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한테 판매를 해야지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수익이죠. 그러면은 이 사과를 넘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과 효익을 대부분 이전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위험과 효익을 이전 안 시키면 이건 수익이 아닙니다. 왜죠? 내 거니까. 그건 내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불량과 반품 위험인 거예요. 불량과 반품 위험이에요. 이해되시죠? 불량과 반품 위험을 이제 그걸 안고 고객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럼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과 반품 위험을 딱 안고 구매자한테 이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매자는 판매완 제하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할 수 없다. 자산은 통제해야 되거든요. 자산은 통제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수익은 통제할 필요 없어요. 왜죠? 통제한다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줬다 뺏는 셈이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돼요. 왜? 고객님한테 이제 넘기면서 이거는 내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고객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걸면 돼요? 안 돼요? 통제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통제 못해요. 통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수익인식 요건에서. 고객님한테 물건 넘기는 순간 통제시키면 안 돼요. 그건 내 거예요. 수익 안 돼요. 그러면은. 통제시킬 수 없습니다. 통제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자산은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수익은 통제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 고객님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 수익은 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 가능성 매우 높아야 되죠. 그 다음 5번째. 당연한 거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거래 원가의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이거 당연한 거죠. 3번, 4번, 5번은요.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사할 때 물건 넘길 때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고 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1번하고 2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위험과 효익을 구매자한테 다 이전시켜 줘야 되고 통제 걸면 돼? 안 돼요? 통제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익의 인식시기입니다.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익의 인식 시기는 외상 판매, 현금 판매 등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인도 기준은요. 판매한 날, 물건을 판매한 날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특수한 사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는 제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긴 한데 다 적은 건 아니고 그래서 주요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자, 볼까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뭐예요? 우리 아까 그때 재고자산에서 몇 강이었죠? 재고자산의 8강 8강에서 제가 위탁 판매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말재고액에서. 위탁 판매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딱 경유하는 지점이 있어요. 경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못 판매했으니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업체에다가 경유를 시키는 거예요. 경유하면서 그 다음에 B 고객에게 넘겨주는 게 바로 이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경유해가지고 그거를 봄으로써 고객님한테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위탁 판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쯤이냐?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A 회사가 위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유하는 회사에 물건을 넘겨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탁 판매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A 회사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만 넘기는 거는 수익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인식을 할 거냐? 네이버 스토어하고 고객님이, 그러니까 수탁자죠.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수탁자가 그 물건을 고객님한테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은근히 많이 낚이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라고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이거는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볼까요? 기말재고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기말재고액은 누구로 봐야 돼요? 위탁자 재고로 본다 했어요? 수탁자 재고로 본다 했어요? 수탁자 재고 남았을 때 위탁자 재고로 봐요? 수탁자 재고로 봐요? 맞아요. 위탁자 재고로 이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가로 한번 보아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부 판매입니다. 할부 판매는요, 이거 흔히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할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할부 판매는요, 물건을 그냥 넘겼을 때 그때 이제 인도 기준으로 봐요. 물건 넘겼을 때. 그래서 할부고, 그래서 이자를 제외한 판매 금액, 그 매출로 보고요.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그냥 인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 기준입니다.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인데, 그래서 기말 결산 시 조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정하지 않는다. 이거 가끔 가다가 문제 나오는데, 할부 판매 기말 재고액을 이제 할부 이제 뭐 남은 금액만큼 뭐 기말 재고에 차감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말 결산 시에는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 꼭 잘 해주세요. 인도 기준 꼭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 상품권 판매는요, 재화를 판매한 후에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예요. 판매한 후에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상품권 판매도 은근히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 이제 회사가 상품권을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해요. A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를 해요. 판매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왜냐? 상품권하고요, 현금하고 이거를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한 거기 때문에 수익으로 안 봐요.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상품권이다라고 치면은, 뭐 이게 상품권이고 이게 이제 현금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으로 안 봐요. 현금하고 교환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안 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그냥 선수금으로 그냥 처리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하고 교환한 시점은 수익을 안 봅니다. 그러면 언제 수익을 볼 거냐? 언제 수익을 볼 거냐면, 수익 인식 기준은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물건 사는 거죠. 이때 수익으로 봐요. 이때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단순히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틀리고, 상품권을 물건과 판매하고 그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화를 판매한 후, 물건을 판매한 후에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 이때 이걸로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 교환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치 조건부 판매. 뭐 설치와 건사가 완료될 때, 이거는 회의관리 1급에서 이제 문제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의관리 1급 때 보고요. 그 다음에 시용 판매,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매입 의사 표시하는 시점. 이것도 역시 이제 몇 강이지? 8강입니까? 8강에서 제가 시용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용 판매는 코스트코, 시식코너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코 시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라는 의미인데, 시식을 해보고 내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출인 거고, 근데 12월 말자에 만약에 의사표현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겠다 의사표현을 안 했다 하면은 기말재고에 포함을 한다라고 8강 때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장료.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하는 시점입니다. 콘서트도 입장료하고 같이 콘서트도 똑같아요. 콘서트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김경호 콘서트, 뭐 거미 콘서트, 이제 연말에 뭐 휘성 콘서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행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봐요. 근데 예약 판매가 있잖아요. 예약 판매는 수익을 안 봐요. 왜냐? 예약을 걸었을 때 중간에 이게 이제 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행사 이제 개최 전에는 수익을 안 봐요. 그래서 언제쯤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나 입장료는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사전 예약은 수익으로 안 봅니다. 그럼 이자 수익,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으로 봅니다. 수강료는 강의 기간 동안 발생 기준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숙지하면은 위탁 판매, 할부 판매, 상품권 판매, 시용 판매, 이자 수익, 이 정도는 꼭 먼저 보시고, 나머지 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계속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이해하면서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요 몇 가지만 한 번 더 또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위탁 판매.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위탁자하고 수탁자는 수익으로 인식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고객님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적어놨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위탁자가 이제 물건 판매 부탁하고요. 판매해 주시면 수수료 부탁드릴게요. 라고 할게요. 자, 수탁자 물건 판매해 드릴게요. 좋은 물건 넘겨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제 후기 작성으로 이제 보답을 하는 거예요. 물건이 괜찮다 그러면은 별 5개 해줄 거고, 물건이 별로다 그러면은 별 1개 해줄 거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위탁 판매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입니다. 전액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하겠습니다. 할부금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래서 할부금에다가 이자까지 받으면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12월 말자에 재고 조정해야 하네요. 재고 조정 안 합니다. 하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파시는 분 땡큐 라고 했었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입니다. 시용 판매는 그냥 이제 시식해보시고 괜찮으면 사세요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용 판매는 사용해보고 괜찮다면 주문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용 판매 이렇게 딱 돼있죠. 라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으면 구입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매입 의사이죠. 맛있네. 나 살게요. 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바로 시용 매출의 인식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가 확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품권 판매입니다. 상품권 판매할 때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품권 구입하려고요. 예, 상품권입니다. 5년 이내 사용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안 보여요. 이거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과 교환이기 때문에 수익을 안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결제 상품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엄청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수익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는 안 적었고요. 주요 내용만 좀 적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수익 계정별 회계 처리는 거래의 판료소의 경우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왜? 돈이 들어온 데 차변,
그래서 수익은 대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산, 손익대체, 분계 외에 수익 계정 과목은 99.99% 대변으로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변에는 대변이 입금됨으로 자산의 증가를 위하여 수익은 대변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 외에 주요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제 임대료 수익, 자산 수중이 이 세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입니다. 자, 상품 매출은 상거래에서 이제 상품을 구입을 했죠. 이게 바로 원가죠. 원가에다가 뭘 더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게 상품 매출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은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가 도소매를 위하여 원가 플러스 마진을 더해서 판매하는 경우 제품 매출로 처리해요. 그래서 둘 다 수익이잖아요. 대변으로 그냥 처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는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 상품 4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20일 후에 받기로 했다. 상품 매출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들어가야 돼요. 제품 매출도 똑같이 이제 판매했을 때 제품 매출 대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대료 수익입니다. 임대료하고 임대료 수익은요 둘 다 수익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수익인데 이게 용도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임대료는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료로 쓰고요. 죄송합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비용 아닙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임대료 수익은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분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작성한 거고요. 시험 문제는 출제되질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임대료 수익 회계 처리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오피스텔 임대료 60만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JB는 임대업을 주업을 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안 하면은 대변의 임대료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으로. 그래서 똑같은 이제 대변의 수익의 발생을 처리하면 되고, 그 예제 2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업을 주업하고 있다면은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둘 다 돈 들어왔죠. 돈 들어온 거는 차변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자산 수중 이익은요 회계관리에서는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한 문제는 나온 바는 없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토지, 건물 등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자산 수중 이익 대변으로 그냥 처리합니다. 무상 수령이다. 무상 수령.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거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부대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포함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의 회계 처리. 자, 볼까요? 주식회사 JB는 대주주 김경호에게 토지 3,500평을 증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이제 자산을 수령을 한 거죠. 그래서 원가 1억, 시가 1억 4천만 원이며 토지 등 취득세에 대한 부대비용 3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등을 수령받았을 때 시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때 1억 4천만 원은 자산 수중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취득세에 대한 부대비용 3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했다. 이때 대변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부대비용 포함해서 토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 처리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은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안 정했는데 수익은 이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이 돈을 받음으로써 이제 외상 업체들 돈도 줘야 되고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이렇게 해서 인식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기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위탁 판매, 시험 판매, 할부 판매, 상품권 판매,
요가 제가 체크해 준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한번 꼭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각 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수익은 항상 대변이라는 부분 보시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만 이제 3가지 적었으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2장입니다. 이제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계정 과목이 대략 한 4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비용은 짜잘한 금액들이 많다 보니 계정 과목들이 원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손익계산서 비용은 수익 계정 과목보다 더 많다고 아까 얘기했었고요. 비용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등 판매할 때 마진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매출 원가, 판매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관리 비용으로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위한 법인세 비용,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3가지예요? 아니죠.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이죠. 그래서 파트별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용, 자, 아까 4가지, 그러니까 아까 종류 있죠? 예, 그거는 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 보면은 재고자산 파트에서 이제 설명한 바가 있죠. 매출 원가는 뭐예요? 물건을 판매할 때 마진을 더하여 수익으로 처리하기 전 순수 원가를 뜻해요. 매출 원가는. 그래서 이제 밑에 줄 보시면은 이제 상품 100원을 구입하고 마진 40원을 포함해서 140원의 상품 매출이 나오죠. 이때 100원은 순수 원가로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순수 구입했을 때는 매출 원가고 마진 40원 포함해서 140원의 상품 매출인 거는 뭐예요? 매출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재고자산에서 제7강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산식은 이제 1월 1일에 판매 재개를 해야 되죠. 기초재고액에서 단기순이익을 단기순 매입액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애누리,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 부분을 총 매입 금액에서 차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팔다가 남은 거 빼면은 순수 마진 없이 순수 판매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적어놨죠. 단기순 매입이. 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재고자산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 산식 및 회계 처리를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자, 1월 1일 기초재고액 2만원, 단기순이익 매입액 10만원, 12월 31일자 기말재고액 3만원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1월 1일자하고 단기순 매입액은 더해줘야 되죠. 왜냐?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팔다 남은 건 뭐예요? 판매한 게 아니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9만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차변의 매출원가로 이렇게 처리해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을 처리하고 대변에는 상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재고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의 감소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고하면은 재고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 없기 때문에 상품은 이제 대변으로 처리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사용하면은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우리 7강에서 설명한 바가 있죠. 매출 총이익은 뭐예요? 물건의 순수 마진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한 간접 대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비,
물건을 물건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자,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판매비와 관리비라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주요 개정 과목은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업 업무 추진비, 통신비, 수도강열비, 그 다음 운반비, 보험료, 생활공과금, 소모품비, 잡비 등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차변에 입력을 하는 거죠. 돈 나가는 게 대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이렇다. 정의는 이렇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 손익 이후 해당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판관비는요,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물건을 판매하려면은 이제 영업하는 분들은 또 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비교통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나올 거고, 이러한 이제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영업의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즉 어떤 거냐? 뭐 이자 비용,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영업 관리 있어요? 없죠. 기부금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뭐 이런 평가 손실, 잡손실 등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주요 개정 과목은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잡손실 등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심할 점은 매도원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즉 세전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전이익은요,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독립적인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되죠.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 그 이제 숫자형, 즉 계산형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까지 출제되냐? 주로 이제 매출 총액까지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까지 묻는 경우도 있고, 영업 손익까지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끊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개정 과목에 대한 소속이 어딘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꼭 알아두시면 꼭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비용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정 과목인데 실무에서 이제 엄청 많이 쓰여요. 실무 사용되는 다 개정 과목들이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용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시면서 분계 연습하시면서 한번 꼭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 비용은 여기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익의 인식 요건, 그 다음에 수익 인식 기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이게 계산형 문제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수익 비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20번대 후반에서 30번대 초반에 주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수익 비용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나 거기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개정 과목들 그 비용 같은 경우 수익은 인식 기준 및 뭐 수익에 대한 정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더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준비를 한다면은 아마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강 수익 비용을 보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17강
18강, 19강 총 3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결산 파트를 진행합니다. 결산은요, 총 13가지에 대한 결산을 제가 한 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한 정의,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결산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인 이제 부분에는 12월 말일자에 쓰는 개정 과목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적응을 좀 하기 힘든 내용이긴 한데 결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그런 흐름만 알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7강, 18강, 19강에서는 결산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 결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또 되어 주시길 또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1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